강남 청송가의 본가 서재. 유언장 낭독이 끝난 후 어머니 윤미란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회사 경영에 기여한 것도 없고. 그냥 대학 나와서 놀기만 했잖아요. 큰딸 혜진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래도 뭐라도 받았네. 서윤아, 다행이다. 묘지 관리는 내가 맡아야겠네. 둘째 수진이 조롱하듯 거들었습니다. 맞아. 부모님 산소나 잘 지켜. 그게 내 역할이야. 구석에 서 있던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바라보는 건 유언장에 적힌 단 한 줄. 춘천시 소재 청송가족묘지 1구획. 이것이 32살 최서윤에게 남겨진 전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춘천 외곽의 가족묘지는 회색 빗줄기에 잠겨 있었죠. 산 중턱에 자리한 이곳은 도시의 소음과는 동떨어진 오직 빗소리만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32살의 최서윤은 검은 상복자락을 움켜쥔 채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지늘기 옷에 묻는 것도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만을 향하고 있었죠. 최동석. 검은 대리석 묘비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 서윤은 그 글자들을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돌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아버지는 일주일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68배 나이, 아직 젊었죠. 최동석 회장. 국내 굴지의 호텔 체인 청송그룹을 일군 사람. 재계의 거물. 그런 수식어들이 부고 기사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서윤에게 그는 그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내게 이것만 남기셨다. 서윤의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매달 60만 원씩 빠져나가는 산속의 묘지 한 평. 사흘 전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큰언니 혜진은 서울 강남의 호텔 2곳과 압구정 빌딩을 받았어요. 둘째 언니 수지는 제주도 리조트와 용인의 골프장을 상속받았죠. 그리고 막내 서윤에게는 춘천의 가족묘지 1구획이 떨어졌습니다. 변호사가 발표할 때의 그 침묵을 서윤은 잊을 수 없었어요.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사람들의 시선. 동정과 조롱이 뒤섞인 그 눈빛들. 언니들조차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큰언니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받았네. 다행이다. 그 말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서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유언장을 들고 회의실을 나왔을 뿐이었죠. 왜 나만? 서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딸이라서 그런 건가요? 막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제가 부족해서입니까? 서윤은 묘비를 껴안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이 뺨에 닿았죠. 아버지의 온기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곳이 내게 남겨진 전부였다. 빗소리만이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서윤은 한참을 그렇게 묘비를 붙잡고 있었어요.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산을 쓴 노인 한 분이 서 있었죠. 이르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관리소 박영숙입니다. 최 회장님 따님이시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서윤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네, 막내딸 서윤입니다. 할머니는 서윤에게 우산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따님이 오시면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 안에는 낡은 나무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열쇠를 손에 쥔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5살 생일날이었어요.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강남 본가의 거실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으로 가득했죠. 큰언니 혜진의 21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케이크가 테이블 중앙에 놓였어요. 3층짜리 케이크 위에는 금박으로 장식된 21개의 초가 빛나고 있었죠. 친척들과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혜진아, 생일 축하한다. 어머니 윤미란 여사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든 상자를 건넸어요. 혜진은 환한 미소로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그 옆에서 서유는 작아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죠. 파티가 끝난 후였습니다. 서윤이 자기 방으로 올라가려는데 어머니가 불렀어요. 서윤아, 잠깐. 어머니는 냉장고에서 작은 케이크 하나를 꺼냈습니다. 동네 빵집에서 산 듯한 소박한 생크림 케이크였어요. 내 거야. 생일 축하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챙기는 듯한 차가운 어조였죠. 서유는 케이크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포옹도 생일 축하 노래도 없었어요. 서유는 케이크를 들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촛불도 없는 케이크를 혼자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죠.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윤아, 자니. 아버지는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서윤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생일 축하한다, 우리 막내. 아버지는 서윤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 품은 따뜻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 서윤은 아버지 품에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죠. 아버지가 건넨 선물은 등산화였습니다. 서윤의 발치수에 딱 맞는 분홍색 등산화였어요. 내일 아침 우리 둘이 설악산 갈 거야. 딱 우리 둘만. 정말요. 서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넌 특별한 아이야, 서윤아. 언젠가 내 진가를 세상이 알게 될 거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서윤은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묻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둘은 정말 설악산으로 떠났습니다. 비선대까지 오르는 내내 아버지는 서윤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정상에 올랐을 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윤아, 세상은 불공평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공평함이 아니야. 진실이지. 진실을 아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야. 그때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서윤에게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였죠. 아빠, 저도 언니들처럼 사랑받고 싶어요. 아버지는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어. 다만 그걸 아직 모를 뿐이지. 그것이 아버지와 함께한 마지막 생일이었습니다. 서윤은 현재로 돌아왔어요. 손 안에 나무 열쇠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진실을 아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관리인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3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관리비를 내셨어요. 그리고 비 오는 날이면 꼭 이곳에 오셨죠. 혼자서요. 서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전 아버지의 49제가 열렸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본가는 조문객들로 가득 찼어요.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연예인들까지. 아버지가 생전에 쌓은 인맥이 얼마나 넓었는지 보여주는 광경이었습니다. 서윤은 상주복을 입고 입구 한쪽에 서 있었어요. 큰언니 혜진과 둘째 언니 수지는 중앙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어머니 윤미란 여사는 안쪽 방에서 귀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고인의 따님이십니까? 조문객 한 분이 서윤에게 물었어요.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네, 막내딸입니다. 아, 막내딸. 그렇군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혜진 언니 쪽으로 향했어요. 서윤은 익숙한 소외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후 2시 유언장 공개 시간이었습니다. 본가 2층 서재로 가족들이 모였어요. 김영호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혜진과 수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앞자리에 앉았죠. 서윤은 구석 의자에 조용히 자리했습니다. 그럼 고인의 유언장을 발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첫째, 장녀 최혜진 씨에게는 청송호텔 강남점과 청송호텔 명동점, 그리고 압구정동 청송빌딩을 상속합니다. 혜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 강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차녀 최수진 씨에게는 제주 청송 리조트와 용인 청송 컨트리 클럽을 상속합니다.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 역시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셋째, 김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서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 묘한 감정이 스쳤어요. 막내 최서윤 씨에게는 춘천시 소재 청송 가족묘지 1구획을 상속합니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은 귀를 의심했어요. 묘지라고 했나요? 자신이 잘못 들은 걸까요?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변호사님. 묘지요. 묘지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춘천시 신부급 소재 청송 가족묘지 4,300제곱미터 중 1구획입니다. 수진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게 전부입니까? 다른 건 없고요. 유언장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회사 경영에 기여한 것도 없고 그냥 대학 나와서 놀기만 했잖아요. 서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큰언니는 경영학 석사를 따고 호텔 경영에 참여했고 둘째 언니는 마케팅 이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미술을 전공했죠. 아버지는 서윤에게 회사 일을 강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혜진이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받았네, 서윤아. 다행이다. 묘지 관리는 내가 맡아야겠네. 수진도 거들었어요. 맞아. 부모님 산소 잘 지켜. 그게 내 역할이야.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서윤은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왜 나만? 서윤은 세면대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특별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큰언니 혜진이 들어왔어요. 서윤아. 혜진의 목소리는 동정과 우월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 아빠도 나름 이유가 있으셨을 거야. 내가 경영에 관심이 없잖아. 그림이나 그리고. 서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니, 나 혼자 있고 싶어요. 혜진은 어깨를 으쓱하고 나갔어요. 서윤은 다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유언장 공개 다음 날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기로요. 아버지가 남긴 그 묘지를. 짐은 많지 않았어요. 배낭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를 넣었습니다. 본가를 나서는 서윤을 아무도 붙잡지 않았죠. 서윤은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200만 원짜리 낡은 경차를 샀습니다. 15년 된 차였지만 달리는 데는 문제 없었어요. 이게 지금 자신이 살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경춘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비네요. 서윤은 와이퍼를 켰어요. 낡은 와이퍼가 삐걱거리며 유리창을 닦아냈습니다. 창밖으로 회색빛 하늘이 펼쳐졌죠.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그저 빗소리와 와이퍼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서윤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정말 이게 전부일까?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게 정말 묘지 하나뿐일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서윤을 특별하다고 했던 분. 진실을 아는 사람이 이긴다고 했던 분. 1시간을 달렸을까요? 춘천 시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했어요. 500m 앞에서 좌회전하십시오. 서윤은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어요.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 산길이 나타났습니다. 차가 덜컹거렸죠. 정말 이런 곳에 묘지가 있나? 서윤은 의아했습니다. 강남에 살던 아버지가 왜 이런 외딴 산속에 묘지를 마련했을까요? 10분을 더 올라가자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청송가족묘지라고 쓰인 낡은 간판. 서윤은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잡초가 무성한 묘지가 펼쳐졌습니다. 10기 정도의 묘비가 보였어요. 오래되어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저 아래 작은 관리소가 보였어요. 시멘트로 지은 낡은 건물. 서윤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세요? 문이 열리며 할머니 한 분이 나왔어요. 박영숙 할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동석 회장의 막내딸 최서윤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오셨네요. 회장님이 그렇게 기다리셨는데. 할머니는 서윤을 관리소 안으로 맞이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차를 내왔죠. 회장님이 얼마나 따님을 자랑하셨는지 몰라요. 언젠가 이 아이가 올 거라고, 그때까지 꼭 지켜달라고 하셨죠. 서윤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이곳에 자주 오셨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이에요. 30년 전 회장님이 처음 이 묘지를 사셨을 때부터 제가 관리를 맡았죠.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관리비를 직접 가져오셨어요. 송금이 아니라 현금으로요. 현금으로요. 네. 그리고 이상한 게 또 있어요. 비 오는 날이면 꼭 오셨어요. 새벽이든 밤이든. 비만 오면 이 산을 올라오셨죠. 서윤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모르겠어요. 회장님은 항상 혼자 묘지에 오래 계셨어요. 뭘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시간씩 계셨죠. 할머니가 서랍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게 30년간의 관리비 장부예요. 보세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서윤은 장부를 넘겼습니다. 1995년부터 2025년까지 빼곡한 기록들. 아버지의 서명이 선명했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할머니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서윤이 첫째 장에서 받았던 그 봉투. 안에는 나무 열쇠가 들어있었죠. 회장님이 따님이 오시면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이 열쇠가 중요하다고요. 서윤은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열쇠였어요. 이게 뭘 여는 열쇠죠? 그건 저도 몰라요. 회장님만 아셨죠. 서윤은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30년간 지켜온 이곳. 비 오는 날마다 찾아온 이곳. 그리고 이 열쇠. 뭔가 있어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서윤에게 우산을 건넸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내려가세요. 밤에는 산길이 위험해요.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서윤은 우산을 받아들고 관리소를 나왔어요. 하지만 내려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뭔가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묘지로 향하는 서윤의 발걸음은 빨라졌습니다.
10기의 묘비 중 가장 안쪽, 가장 큰 묘비가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검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묘비는 다른 것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서윤은 무릎을 꿇고 묘비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표면은 매끄러웠습니다.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죠. 아버지, 대체 뭘 숨기신 거예요? 서윤은 열쇠를 꺼내 묘비 곳곳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혹시 열쇠 구멍이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첫 번째 빗방울이 서윤의 손등에 떨어졌어요.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곧 빗줄기가 거세졌습니다. 할머니가 건넨 우산은 차 안에 두고 왔죠. 비 오는 날마다 오셨어요.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왜 비 오는 날에만 이곳을 찾았을까요? 서윤은 비를 맞으며 묘비 앞에 섰습니다. 빗물이 검은 대리석 표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묘비 표면에서 무언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묘비를 응시했죠. 빗물이 대리석의 특정 부분을 적시자 그 아래에서 희미한 문양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숨겨진 그림처럼요. 물에 젖어야만 보이는 패턴. 이게 뭐지? 서윤은 손으로 묘비를 더듬었어요. 건조한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빗물에 젖은 부분에서는 분명한 형태가 드러났죠. 나비였습니다. 섬세하게 새겨진 나비 형상. 날개를 활짝 편 나비가 묘비 중앙에서 위쪽으로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어요. 서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비. 15살 생일날 아버지가 해준 말이 떠올랐어요. 서윤아, 넌 나비 같은 아이야. 지금은 애벌레지만 언젠가 날개를 펼칠 거야. 그때는 단순한 비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이건 메시지였습니다. 서윤은 나비 문양을 손가락으로 따라갔습니다. 빗물이 손끝을 적셨어요. 문양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었죠. 나비의 날개 끝이 묘비 측면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서윤은 묘비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측면도 같은 검은 대리석이었죠. 손으로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곳에 작은 홈이 있었어요.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홈. 서윤은 그곳을 눌러보았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럼 이건. 서윤은 주머니에서 나무 열쇠를 꺼냈습니다. 열쇠를 홈에 대보았어요. 크기가 딱 맞았죠. 천천히 열쇠를 밀어 넣었습니다. 찰칵. 작은 소리와 함께 뭔가가 열렸어요. 묘비 뒷면에 작은 패널이 옆으로 밀렸습니다. 그 안에는 방수 케이스가 하나 들어있었죠.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케이스를 꺼내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태블릿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화면 보호 필름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쓰인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서윤아, 잘 찾았구나. 이제 진실을 볼 시간이야. 서윤은 태블릿을 켰습니다. 배터리는 완전히 충전되어 있었어요. 화면이 밝아지며 파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서윤에게 mp4. 서윤은 파일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모습이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죠. 서윤아, 내가 이 영상을 본다면 드디어 때가 된 거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 그리웠던 목소리. 이 묘지 아래에는 내가 평생 숨겨온 진짜 자산이 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진실이야.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내 언니들은 모른다. 내 어머니도 모르지. 오직 너만 알아야 해. 왜냐하면 진짜 상속자는 너니까. 영상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계속 보려면
묘지 관리소로 가시오라는 자막이 떴죠. 서윤은 태블릿을 꼭 안고 일어섰습니다. 진짜 상속자는 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태블릿을 가슴에 안고 관리소로 뛰어갔습니다. 빗물이 온몸을 적셨어요. 옷이 무거워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진실을 알아야 해. 관리소 문을 열자 박영숙 할머니가 놀란 얼굴로 일어났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흠뻑 젖었어요? 할머니, 이거 봐야 해요. 여기서 봐야 한다고 나와요. 서윤은 태블릿을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언젠가 따님이 그걸 가지고 오실 거라고. 그럼 관리소 뒷방을 보여드리라고요. 뒷방이요. 할머니는 관리소 안쪽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 나타났어요. 방 안에는 오래된 책상 하나와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 하나가 전부였죠. 여기서 보세요. 회장님이 항상 이 방에서 혼자 계셨어요. 서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닫아주며 혼자 있게 해주었어요. 서윤은 의자에 앉아 태블릿을 다시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었어요. 아버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서윤아, 내가 이 방에 있다면 할머니를 만났겠구나. 이제 진실을 말해줄게. 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1995년 내가 청송그룹을 막 일으킬 때였다. 동업자가 셋 있었지. 김태준, 이성호, 박민수. 우리는 함께 첫 호텔을 지었어. 서윤은 그 이름들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초기 공동 경영자들이었죠. 하지만 오래전에 모두 떠났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2000년 그들이 배신했다.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나를 몰아내려 했지. 증거를 모두 조작하고 내게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 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다. 회사의 비자금, 숨겨둔 계좌, 부동산 문서들. 모든 증거를 이곳에 숨겼어. 그리고 그들과 협상했지. 이 증거들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조용히 물러나라고. 서윤은 숨을 죽이고 영상을 보았어요. 그들은 떠났다. 하지만 나는 알았지. 언젠가 그들이나 그 후손들이 다시 올 거라는 걸. 그래서 이 모든 걸 숨겨둔 거야.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서윤아, 내 언니들은 이미 그들 편이야. 서윤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혜진은 김태준의 아들 김민수와 결혼했다. 우연이 아니야. 수지는 이성호의 조카 이준혁과 사귀고 있지. 모두 계획된 거야. 그들은 회사를 다시 빼앗으려고 내 언니들을 이용하고 있어. 서윤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나는 내 언니들에게 회사를 맡길 수 없었다. 그들은 이미 적의 손안에 있으니까. 내 어머니도 마찬가지야. 그녀는 돈만 보는 사람이지. 아버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너는 달라. 넌 돈에 관심이 없었어. 그림을 그리며 진실을 추구했지. 넌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영상 속 아버지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 묘지 아래 3m 지점에 콘크리트 금고가 있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5월 17일. 017. 아버지는 종이 한 장을 들어 보였어요. 설계도였습니다. 이 설계도대로 파면 금고를 찾을 수 있어. 그 안에 모든 증거와 진짜 자산이 있다. 회사를 지킬 무기가 있어. 아버지의 표정이 간절해졌습니다. 서윤아, 부탁이야. 진실을 밝혀줘. 내 언니들을 구해줘. 그들은 이용당하는 걸 모르고 있어. 그리고 우리 회사를 지켜줘.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어요. 서윤은 의자에 앉은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날 버린 게 아니었어.
지키려고 했던 거야.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결의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윤은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액자 속에는 어린 서윤이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나비 그림. 10살 때 아버지 생신 선물로 그렸던 그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여기 걸어두셨던 거예요. 30년 동안. 서윤은 일어섰습니다. 태블릿에서 설계도를 캡처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할머니 삽이 있나요? 박영숙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삽이요. 지금 파시게요. 네, 지금 당장요. 할머니는 서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고로 향했죠. 삽 2개와 곡괭이, 그리고 손전등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돕겠어요. 할머니 위험해요. 아니에요.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따님을 도와드리라고요. 이것도 제 일입니다. 서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움이 북받쳤습니다. 두 사람은 묘지로 향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땅은 여전히 젖어 있었어요. 서윤은 태블릿의 설계도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묘비에서 북쪽으로 2m, 동쪽으로 1m 지점. 그곳에 붉은 표시가 되어 있었죠. 여기에요. 서윤은 그 지점에 삽을 꽂았습니다. 젖은 흙이 부드럽게 파졌어요. 할머니도 옆에서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서윤의 손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구덩이가 1m 깊이까지 파졌어요. 할머니가 헥헥거리며 말했습니다. 좀 쉬었다 하세요. 아니에요, 조금만 더요. 서윤은 계속 땅을 팠습니다. 삽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어요. 뭔가 있어요. 서윤은 손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표면이 드러났죠. 찾았어요. 할머니 찾았어요. 두 사람은 더 열심히 파내려갔습니다. 30분 후 콘크리트 금고의 전체 모습이 드러났어요. 2m 사방의 정육면체. 표면에는 디지털 키패드가 달려 있었습니다.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30년이 지났어도 멀쩡했죠.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키패드에 손을 댔습니다. 0, 5, 1, 7. 2000년 5월 17일. 서윤의 생일이었어요. 삐삐삐. 키패드에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무거운 금속음과 함께 금고 문이 열렸어요. 서윤과 할머니는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금고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여러 개의 방수 케이스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서윤은 첫 번째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계약서, 통장 사본, 녹음 파일이 담긴 CD들. 모두 195년대 후반의 것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는 금괴가 들어 있었어요. 10개. 각각 1kg. 손전등 빛에 금빛이 반짝였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에는 부동산 문서들이 가득했어요. 서울 여의도, 부산 해운대, 제주 중문. 모두 아버지 명의의 토지였죠. 유언장에는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를 열었을 때 서윤은 숨이 멎었습니다. 편지 한 통이 가장 위에 놓여 있었어요. 내 딸 서윤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서윤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서윤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미안하다. 곁에서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받은 상처를 나는 안다. 내 언니들이 사랑받을 때 너는 구석에 있었지. 내 어머니가 너를 차갑게 대했지. 하지만 그건 내 계획이었어. 너를 숨기기 위해서였단다. 적들이 너를 주목하지 않게. 내가 중요하지 않은 존재처럼 보이게. 그래야 안전했으니까.
부의 가치는 돈이 아니야. 진실을 지키는 힘이지. 너는 그 힘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다. 이 금고 안의 증거로 내 언니들을 구해줘. 그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 그리고 우리 회사를 지켜줘. 진짜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해. 사랑한다, 내 딸아. 넌 항상 나의 자랑이었어. 편지를 다 읽은 서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아빠.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움은 사랑이었어요. 소외는 보호였죠. 묘지라는 유산은 진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서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회장님이 보고 계실 거예요. 서윤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금고 안에 모든 케이스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30년간 지켜온 것들. 이제 그녀가 지킬 차례였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관리소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금고에서 꺼낸 모든 서류를 정리하는데 새벽까지 걸렸어요.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증거들. 배신자들의 횡령 내역, 녹취록, 계약서, 위조 증거들. 아버지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이제 어쩔 거예요.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양호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서울로 가야죠. 언니들을 만나야 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진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전 9시 서윤은 춘천을 떠났습니다. 중고경차에 증거 서류 가방을 실었어요. 태블릿과 아버지의 편지도 함께. 할머니는 관리소 앞에서 손을 흔들었죠. 조심히 가요. 회장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자주 올게요. 경춘 고속도로는 맑았습니다. 어제의 비는 모두 그쳤어요. 햇살이 도로를 비추고 있었죠. 서윤은 운전하며 생각했습니다. 언니들은 자신이 이용당하는 걸 모를 거예요. 사랑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진실을 보여주면 깨달을 겁니다. 2시간 후 서울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은 본가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큰언니 혜진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청송호텔 강남점 20층. 혜진의 전무 사무실이었죠.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서윤 씨 약속이 없으신데요. 언니를 만나러 왔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비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내선을 걸었어요. 잠시 후 혜진이 나왔습니다. 서윤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서윤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니 할 얘기가 있어요. 형부도 함께 있어야 해요. 뭔데 그래? 아버지에 관한 거예요. 진짜 유산에 관한 거죠. 혜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의아함과 궁금증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들어와. 사무실 안에서 혜진의 남편 김민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막내 처제가 웬일이야. 서윤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탁. 책상 위에 놓았죠. 이게 뭔데? 아버지가 30년간 숨겨두신 거예요. 형부 아버지 김태준 회장의 횡령 증거예요. 순간 사무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김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혜진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김태준, 이성호, 박민수 세 사람이 청송그룹에서 빼돌린 자금 내역이에요. 총 200억 원. 증거는 다 있어요. 녹취록도, 계좌 추적도. 혜진은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형부 당신이 언니와 결혼한 것도 우연이 아니죠. 아버지를 감시하고 회사를 되찾기 위해서였죠. 김민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가 아니에요. 여기 다 있어요. 형부가 언니에게 접근한 시점, 그 목적, 전부요. 혜진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여보, 이게 사실이야. 김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죠. 혜진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서유는 언니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려고 하신 거예요. 언니를 사랑하셨어요. 단지 방법이 달랐을 뿐이죠.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빌딩 숲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언니들을 구하고 회사를 지키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길. 긴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서유는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진실이 함께였으니까요. 그녀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넌 항상 나의 자랑이었어. 서유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